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2학기가 시작이 되었고 2학기에서 벌써 우리는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미 만났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쌤하고 재고자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졌죠. 재고자산의 뭐 분기법, 총기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분법, 삼분법, 오분법 그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온라인 수업에서는 진도를 나가야 되다 보니까 유형자산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학기 마지막 수업에서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배웠죠. 오늘은 그 유형자산을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집중화돼서 정액법과 정률법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감가상각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그 자산을 자본적 지출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는 수익적 지출로 임명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두 개의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두 개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분계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본적 지출이에요. 이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요, 그 유형자산의 성능이나 효익을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자산으로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다가 우리가 가산을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자본적 지출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해당 자산 안에다가 그 취득 원가를 추가적으로 더해줘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거를 조금 예시로 보면은 100만 원짜리 건물이 있었다라고 볼게요. 이 100만 원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우리가 자본적 지출을 통해 가지고 10만 원의 비용을 들였다 라고 하면은 비용을 들인 게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본적 지출이라는 말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이 취득 원가에다가 10만 원을 더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이 건물에 뭐를 증가시켰어요?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가격이 원래 취득할 때는 100만 원이었지만 우리가 이 자본적 지출을 함으로써 가격이 110만 원이라는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감가상각 절차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비용 처리를 하게 된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즉, 지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발생하는 지출이다라는 겁니다. 일시적, 단시간, 일시적이고 단시간 내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 몇 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발생하는 지출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킨다. 아까도 말했죠? 위에 말했다시피 내용연수를 연장, 증가를 시켜가지고 실질적인 가치의 증대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그 취득 원가의 가치가 증가까지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자본적 지출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이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본적 지출의 예시로는요, 자산의 증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건물이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 건물에다가 추가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던가, 또는 그 건물 안에다가 에어컨이 없었는데 에어컨을 하나를 더 설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해당 건물 안에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더 짓는 형태, 그리고 확장, 방금 얘기했다시피 건물을 옆에다가 하나의 건물을 더 연장해서 지어요. 또는 한 층을 더 높게 지어요. 이렇게 확장을 한다던가, 사용 용도의 변경, 뭔가 우리가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영업용의 사용의 용도를 좀 바꿔주면서 내용연수를 증가시킨다던가, 이런 지출 등이 이제 해당이 되게 되고요. 또 건물의 피난설비 설치비, 우리가 건물에 피난처를 마련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조금 더 증설을 해야겠네. 그런 설치하는 비용, 그리고 엘리베이터, 냉난방기, 에어컨이라던가 히터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
또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거 나중에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럴 거구나 라는 것을 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회계니까 당연히 분계도 할 줄 알아야 되죠. 자본적 지출로 했을 때는 분계가 어떻게 되는가? 차변에는 해당 자산, 한마디로 건물을 증가시켰어요.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러면은 이 해당 자산이 건물로 나오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해당 자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차변에 자산의 증가를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건물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대변에는 그 사용한 금액, 현금을 썼으면 현금, 보통예금으로 썼다 하면은 보통예금, 이런 것들이 대변에 나오면서 지출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 자본적 지출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요, 딱 수익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면 뭔가 수익과 비용으로 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유형자산의 원상 회복, 그 성능을 유지, 아까는 뭔가를 추가적으로 짓고 추가적으로 뭔가 만들고 이럴 때 했었지만, 자본적 지출은, 수익적 지출은 그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던가 또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용되는 비용은 전액 단기에 수선비로 회계 처리가 된다. 수선비라는 우리가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시키게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즉, 지출의 효과가 단기간, 아까는 자본적 지출은 장기간이었죠. 그와 반대되게 단기간 내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문이 깨졌어요. 그렇다면 원래 있던 창문이었죠? 다시 그냥 그걸 설치한다든가 다시 세운다든가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거는 원상 복구, 유지 보수, 현상 유지 등에 해당이 될 겁니다. 만약 창문이 없던 것을 창문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허물고 창문을 설치했다. 그거는 뭐가 돼요? 자본적 지출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있던 창문을 깨져가지고 다시 그 창문으로 다시 설치를 하려고요. 그러면은 수선비가 된다라는 거. 원래 있던 것을 유지하면은 수선비, 없던 것을 새로 만들면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해당 자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수익적 지출에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도색 작업. 이것도 원래 도색이 칠해져 있었죠. 그래서 색을 다시 칠하는 거예요. 다시 칠하는 거니까 원래 있던 거를 했어요. 수익적 지출이 되네요. 타이어 교체. 타이어 원래 있던 겁니다. 그쵸? 타이어도 그냥 교체를 했어요. 마모가 돼가지고. 그쵸? 이것도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네요. 창문 교체. 좀 전에 이야기를 했고요. 소모품 교체. 소모품은 이미 사용되는 거고 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현상 유지를 위해서 또다시 교체를 해주는 거고, 기타 현상 등,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을 위한 지출 등이 이렇게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된다 라는 거고, 수익적 지출 또한 우리가 회계분계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당연히 차변에는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다시피 수선비라는 비용 처리가 되고요.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 또는 사용된 게 보통예금이면 보통예금, 외상이면 미지급금,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큰 어려움이 없는 단계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나오면 가끔씩 헷갈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자본적 지출로 쓸 때는 현상 유지가 아닌 새로운 무언가를 설치 또는 증가시키게 된다라는 거.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있던 것을 다시 그냥 단순하게 교체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볼게요. 만약 자본적 지출로 했어야 되는데 실수로 우리가 수익적 지출로 했을 때, 또는 수익적 지출로 썼어야 되는데 그거를 실수로 자본적 지출로 썼을 때, 이렇게 잘못 분계를 했을 때는 어떤 것들이 오류 발생이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했다는 것은 자산으로 해결했어야 되는 것을 비용 처리를 해버린 거죠. 한마디로 재무상태표에 써져야 되는 게 실수로 손익계산서에 나중에 써지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산을 썼어야 되는데 자산을 못 쓰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쓰이지 않아서 과소, 한마디로 적게 쓰이게 된다. 적은 금액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비용은 당연히 쓰이면 안 되는 거였죠.
왜냐? 우리는 현금이 나가고 뭐 현금이든 보통 예금이든 돈이 나갔고 그 다음에 해당 자산을 증가시켰어야 되는데 실수로 비용이라는 걸 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원래 써졌어야 되는 금액보다 많이 계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나중에 손익계산서에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과소계산이 됩니다. 왜냐? 우리가 비용을 쓰게 됨으로써 영업에 대해서 비용을 추가적으로 발생을 시켜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이익이라는 게 비용이 쓰임으로 인해 가지고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영업이익 자체가 과소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단기 순이익이죠. 이익이 또 단기의 순이익이 비용이 쓰임으로써 과소가 되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비용이 쓰이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수익,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적 지출을 썼어야 돼요. 그런데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입력을 해버렸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자산이 갑자기 없었어야 되는데 입력이 돼버렸죠. 금액이 과대 발생이 된다라는 거. 다음, 비용을 썼어야 되는데 자산으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쓰였어야 되는 것보다 적게 쓰이게 되면서 과소계상이 된다라는 거. 영업이익이 비용이 쓰였으면 원래 금액이 100만 원이 나왔었는데 비용이 쓰이지 않음으로써 금액이 뭐 15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익이 당연히 더 발생하게 되죠. 비용이 쓰이지 않으면 당연히 이익은 늘어난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단기 순이익 또한 비용이 쓰이지 않음으로써 이익이 증대하게 된다. 과대 계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특히 나중에 자격증 문제, 그 다음에 수능 문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형식의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돼요. 만약 자본적 지출을 썼어야 되는데 수익적 지출로 잘못 분계 처리를 했어요. 이럴 때는 뭐 자산이 어떻게 되는가?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의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해당 사항들을 꼭 익혀 놓으셔야 되고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분계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네? 아, 그럼 이게 당연히 안 써졌으니까 적게 계산이 됐겠구나. 이거는 쓰면 안 되는데 쓰였네. 과대 계산이 됐겠네. 비용이 쓰였으니까 당연히 이익은 줄어드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이 분계 처리를 좀 더 쉽게, 그리고 이 오류 발생을 좀 더 쉽게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어떻게 보면은 전까지 왔어요. 이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유형자산이 꽃입니다. 유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을 빼놓고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내용부터 볼게요. 토지,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했다라는 것을 꼭 익혀주시고요. 유형자산의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토지랑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나요? 감가상각이라는 것 자체는 가치를 취득원가에서 차근차근 야금야금 깎아먹으면서 가치를 하락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토지 볼게요. 토지는 우리가 그냥 원래 있던 땅이에요. 계속 있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중에도 미래도 쭉 있을 겁니다. 변화가 생깁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하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건설 중인 자산. 아직 건물을 건설하고 있어요. 이렇게 건설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가 뭔가 조금 이게 무너졌네? 다시 지으면 돼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건설 중인 자산이라던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가치 하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완성된 건물이 되었다. 그러면 건물은 가치 하락이 되죠. 그 가치 하락이 되었을 때는 아까처럼 자본적 지출을 또는 수익적 지출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자산을 증가시킨다거나 새로 수리를 봐가지고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고 또는 그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만 이 건설 중인 자산과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직 하락시킬 게 없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 아직 짓고 있고 토지는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감소하는 경제적 가치를 내용연수기간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자산, 유형자산을 얼마나 영업을 할 것인가, 몇 년 동안 영업을 할 것인가. 우리가 유형자산의 의미를 떠올려 보면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물체가 있는 자산이죠. 이것들을 얼마나 사용할 것이냐, 그 내용 연수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용연수 동안 가치가 얼마고 얼마가 하락이 되고 그 내용연수가 끝났을 때는 이 가치가 얼마가 되겠네? 그렇다면 얼마씩 깎아내리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배분해가지고 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우리는 감가상각이다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해당 자산에서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분배해가지고 가치 하락을 시키는 거예요. 매년 올해는 얼마 하락, 내년에는 얼마 하락. 이거를 영업주 마음대로 내 거니까 조금 하락시켜야지. 1,000만 원짜리지만 오늘은 10,000원, 이번 년엔 10,000원, 내년도엔 20,000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당 금액을 구하는 산정 기준을 따라가지고 하락을 시키게 된다라는 거고요. 비용으로 처리되는 가치의 감소액 자체를 감가상각비다라고 합니다. 우린 감가상각비라는 것으로 이렇게 가치 하락을 비용을 사용해서 시키게 되고요. 결산 시 일정한 방법으로 감가상각비 금액을 계산해가지고 해당 자산에 반영해가지고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을 감소시키고,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건물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 건물의 장부 금액을 900만 원, 8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락을 시키고 감소를 시키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한다. 이거는 12월 31일 날 마지막에 하락시킨 만큼을 재무상태표에 건물의 가치는 얼마가 됐어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얼마를 사용했어요. 라고 반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감가상각 금액을 결정하는 것에는 세 가지의 큰 요소로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에 의해 가지고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요소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있죠. 한마디로 감가상각의 대상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가상각을 얼마를 이룰 것인가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산의 취득 원가, 건물이 1,0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잔존가치, 이 잔존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용연수가 끝났을 때 그 해당 자산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 내용연수가 끝났을 때 해당 건물의 가치가 200만 원이에요. 하면은 우리는 얼마의 감가상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800만 원의 감가상각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감가상각의 대상 금액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우리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감가상각비가 누계, 점점 쌓인 금액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감가상각 누계의 최종적인 금액이다라고 의미를 해요. 그 다음 내용연수, 한마디로 우리가 영업용으로 몇 년을 사용할 거냐? 그것을 의미하는데 자산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간. 우리가 이 자산은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 그것을 연도를 결정하는 게 내용연수다라는 거고, 감가상각 방법이 있습니다. 정액법, 정률법, 그 다음에 지금은 배우지 않아요. 회계원리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는 연수합계법,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을 정하게 되고요. 따로 말이 없다라고 하면 우린 기본적으로 정액법을 바탕으로 감가상각을 이루게 된다는 거. 가장 기초적인 거는 정액법으로 이루고, 정률법으로 하시오 하면은 정률법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감가상각 방법, 아까 우리가 나왔던 건 정액법과 정률법이었죠. 이 두 가지만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수능 범위에서도 정액법과 정률법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회계원리 과정의 책에서도 다 정액법과 정률법만 나오고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연수학계법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은 제외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만을 조금 두 가지 방법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법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그 5년이면 5년, 그 한 연도에 걸쳐가지고 매 회계연도별로 거의 12월 31일 날 하게 됩니다. 12월 31일 말일날 이제 일정한 금액을 상각시키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정한 금액을 상각시킨다. 만약 올해 100만 원을 상각했어요. 그럼 내년에도 100만 원, 그 다음에도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딱딱 똑같이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정액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금액, 한마디로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똑같게, 동일하게
동일한 금액으로 배분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800만 원이 나왔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그쵸? 그게 4년 동안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1년에 200만 원씩 첫째 년도 200만 원, 둘째 년도 200만 원, 셋째 년도 200만 원, 넷째 년도 200만 원, 총 4년 동안 800만 원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가치 하락이 이루어지는 게 정액법이다 라는 거고요. 이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죠. 한마디로 취득 원가에서 우리가 건물이면 건물을 취득한 그 원가에서 잔존가치, 우리가 내용연수가 끝났을 때, 사용가치가 끝났을 때의 잔존, 남은 가치를 빼주고 난 다음에 이걸 먼저 해줘야 돼요. 가로가 있으니까. 내용연수, 우리가 몇 년 동안 사용할 거예요. 그 내용연수를 나눠주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내용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1, 2, 3, 4 뭐 이렇게 지남에 따라 가지고 감가상각비가 100만 원, 뭐 200만 원 봤을 때 하락하는 금액이 당연히 균등,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매년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점점 쌓이는 금액이라고 했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였을 때 100, 200, 300, 400 이렇게 있었다고 쳤을 때 1년차에 100만원, 2년차에는 200만원이 되고 상각액이에요. 상각비가 아니에요. 상각 누계액이기 때문에 점점 쌓이는 금액, 한마디로 1년당 우리가 100만원씩 추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죠. 한마디로 균등하게 점점 상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거. 이걸 Y축이라고 하나요? 여기에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 차이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가끔씩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거구나. 감가상각비가 나왔을 때는 연도가 지남에 따라 해서도 금액은 동일하다. 감가상각 누계액이네. 감가상각비가 쌓이는 금액이니까 연도가 지남에 따라 우리는 당연히 점점 금액은 커진다라는 것을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정액법을 배웠으면은 이제 정률법이란 걸 배워보고 또 예제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죠. 그걸 풀어보고 난 다음에 좀 이제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률법이란 것은요, 유형자산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체감한다. 한마디로 우리가 첫 해년도에는 많이 깎이고 점점 지날수록 조금씩 깎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정률법이에요. 그래서 매 회계년도 미상각 잔액에 대해서 미상각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남아있는 가치입니다. 남은 가치라고 생각하세요. 남은 가치가 하락하지 못한 가치가 아직 상각률을 정해줘가지고 거기에다가 곱해가지고 배분하는 상각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매년도 우리가 상각률을 곱해요. 취득 원가에서 상각률을 곱해가지고 가치 하락을 시키고 남은 가치가 아직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다음 연도에 또 한 번 곱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상각을 시키고 또 남은 가치가 있죠. 그거를 매일 이런 식으로 상각률로 새롭게 곱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액법은 우리가 상각 금액 한 번만 구하면은 바로 다른 것, 그 다음 연도 바로바로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정률법은 매 회계년도마다 새롭게 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연수 초기에 많은 금액을 상각시키게 됩니다. 왜냐? 상각률 곱해주죠. 상각률이 2%다, 0.4%다 하면은 첫 해년도엔 취득 원가가 높을 거 아니에요. 곱하면은 상각액이 나올 거죠. 상각비가 나오고 나면 그 금액을 빼주고 그 다음 연도에 미상각 잔액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그 남은 잔액에서 또 똑같은 상각률을 곱하기 때문에 점점 금액에 하락시키는 금액의 가치는 점점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면서 점차 감가상각비를 적게 인식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구하는 공식은 어떤가? 아까는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뺐지만 우리가 이 정률법에서는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게 됩니다. 첫 해년도에는 당연히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어요? 없죠. 맨 첫 해년도에는 감가상각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1년 차에는 취득 원가에다가 그냥 상각률만 곱하면 돼요. 하지만 2년 차부터는
2년 차에는 이 금액 있죠? 취득 원가에서 이 금액을 빼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상각률을 곱하는 거예요. 3년 차에서는요, 또 여기서 이제 구해진 금액 있죠? 이거를 취득 원가에서 빼주고 그 다음에 또 상각률을 곱해줍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취득 원가에서 왜 빼줘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삼각된 금액이죠? 이거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더해준 금액을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서 빼줘야 그 다음에 이 뺀 금액이 미삼각 잔액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가치, 미삼각 잔액, 남아있는 가치, 남은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빼줘야 우리가 정률법을 통한 상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죠? 좀 이따 예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도가 지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감가상각하는 비용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매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상각률 때문에 상각률을 똑같이 곱하기 때문에 그 적은 금액에서 점점 상각을 하니까 감가상각하는 금액은 매년 감가상각하는 금액은 적어진다. 하지만 감가상각하는 누계액은 늘어나긴 합니다. 왜냐? 누계액이잖아요. 감가상각한 금액들을 쌓은 금액이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비율이 조금씩 적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상각할수록 우리가 조금씩 적게 상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쌓이는 금액이 조금씩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게 우리 정률법이다라는 겁니다.